제목은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공유사 결정에 대한 이해와 과제라고 좀 거창하게 정해봤는데요. 일단 공유사 결정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상당히 뭐 한국에서 특히 이론적 차원에서는 꽤 오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걸 우리 현장에 특히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뭐 상당히 좀 미비한 상태라고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런 미비한 상태를 좀 극복하기 위한 뭐 기초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공유사결정 기반 연구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의 결과를 비롯해서 그 수행 중에 얻게 된 공유사결정에 대한 뭐 중요한 인사이트를 오늘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의 뭐 차례는 이렇습니다. 일단 환자 중심 의료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의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훑어본 다음에 공의사결정에 대해서 이론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환자 결정 지원 도구인데요. 이걸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환자 중심 의료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환자 중심 의료라는 말은 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뭐 21세기 의료의 주된 패러다임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환자 중심 의료가 뭡니까? 뭐 다양한 그뭐 정의라든지 또 핵심 내용에 대한 문건들이 존재합니다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뭐 정의가 가장 핵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부응하는 치료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가치가 모든 임상적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보장하는 의료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할리먼이 2001년도에 발간을 한 그 옆에 제가 표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Crossing the Quality Chasm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의료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동안 사실은 그 치료의 어떤 뭐 결정권자라 그럴까요? 또는 치료의 어떤 뭐 주도권은 사실은 의료인 의사에게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임상적 결정의 기준은 사실은 의료진이 가지고 있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뭐 20세기에 뭐 현대 의료라고 하는 것은 뭐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성과를 거뒀고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뭐 엄청난 수월성을 획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월성이 확보가 된 현대 의료 안에서도 여전히 환자의 어떤 불만족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만성질환이 이제 주된 어떤 의료에서의 어떤 대상으로 대두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의료인의 어떤 단독으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함께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즉, 뭐 21세기는 당연히 뭐 그런 방식으로 질병도 이제 재편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차원에서 환자의 참여, 심지어는 의료 자체를 환자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환자 중심 의료를 어떻게 이제 실현할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의학적 의사결정인데요. 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환자 중심 의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환자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가 존중이 되고 이에 부응하는 치료를 제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그 출발점에 해당이 되는, 즉, 어떤 치료가 이행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임상적인 결정, 의학적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의학적 의사결정의 기준도 환자의 가치에 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학적 의사결정이 어떤 거냐,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사실 의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뭐, 측면에서의 여러 뭐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요겁니다. 특히 이제 국외에 있는 여러 조사 중에 디시전 스타디라고 물론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여기 살펴보면 2010년도에 조사인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 40대 이상 성인 한 3천여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 한 82%,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최근 2년간의 중요한 의학적 의사결정, 즉 중요한 의학적 결정이라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내린 경험이
10명 중에 최소한 8명 이상이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는 심지어 2개 이상의 의학적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중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을 내린 소위 말하는 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볼 때 의학적 의사결정을 내렸던 사람들 10명 중에 채 4명도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그 이해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참여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고, 이거는 뭐, 미국의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기반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아직, 퍼블리싱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인과 의사의 그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반인 대상은, 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똑같이 사실은 미국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 이상들에게만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전체 성인 대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지난 2년간 중요한 의학적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가 한 10명 중에 7명 정도 됐습니다. 가장 뭐 많았던 것은 이제 검사 관련의 약물치료 관련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결정에 대한 그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6명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미국보다는 상당히 뭐 괜찮은 경우다 또는 뭐 좀 낫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소한 10분 중에 4분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 중심 의료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뭐 결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의학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환자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 분율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 의료에서 환자의 어떤 선호나 가치나 필요가 반영되는 의료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겠죠. 뭐 이건 또 다른 연구인데요. 이제 국내 조사 결과인데, 2015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이제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뭘 조사했냐면, 의학적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내리면 좋겠냐, 누가 주도적으로 내리면 좋겠냐 하는 설문조사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결정 주체로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본인과 보호자 의사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보호자가 빠지는 경우도 거의 한 36% 정도 돼서 합치면 거의 뭐 한 80% 정도가 본인이 포함된 상태에서 의사와 함께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고 했고요. 5년 후인 2020년 전국 의사조사에서도 의사들한테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주체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사가 함께 결정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그게 환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의사가 됐든 모두 같이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희망하는 바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두가 된 게 공유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료의 방점을 찍는다 그러면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해서 또 그 과정이 점점 의료 전체로 확산이 돼가면서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공유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념이나 취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의료 그 자체 또는 의학적 의사결정을 공유의사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공유의사결정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뭐 의학 안에서 또 의료 안에서만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는 출발한 곳이 의료가 아니고요. 교육학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이라 그러면 결국 뭐 교육의 어떤 뭐 컨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자가 피교육자 또는 그 피교육자 안에는 뭐 당연히 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호자, 부모도 들어가 있겠죠.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자. 또 행정학에서는 행정의 주치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나 시민이 이제 함께 참여해서 행정 서비스를 생산하자.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 의료에서도 적용이 된 걸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결국 공유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분야에서 어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내지는 민주주의적 일 처리 방식이 이제 의료에도 도입이 된 거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공유사결정을 의료에서의 민주주의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의사결정, 공유의료적 뭐 의사결정, 공유된 의사결정, 또 뭐 공동 의사결정, 이런 다양한 표현이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연구팀 내에서도 이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지고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지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용어가 출현은 이제 영미권에서 돼 있기 때문에 shared decision making이라는 용어가 확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용어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흔히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 좀 더 예민하게 이 용어를 표현하시는 그런 외국 저자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decision making 사이에 꼭 하이픈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결정의 어떤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decision을 making 즉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 제가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shared 즉 뭔가를 공유하면서 같이 하면서 의사결정을 만들어간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각 나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용어가 번역이 될 때 그 나라의 어떤 맥락에 맞게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뭐 가까운 저희와 같은 뭐 한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뭐 일본이나 대만을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뭐 유사하게 공유사결정 또는 뭐 공동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만은 또 완전히 다르게 지금 용어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의병 공양결책이라고 해서 의사와 환자가 같이 나누어서 결정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공유사결정이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저 대만에서는 저 용어가 훨씬 더 환자나 의사들한테 또는 의료인한테 가깝게 다가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각자에게 맞는 그런 용어를 생산을 해냈는데 좀 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경우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용어를 만들었는데 삼발그라고 그전에는 사실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공유사 결정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shared decision making 이렇게 노르웨이에 해당되는 걸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음, 그 의료계에 있는 의료인들이나 또는 환자들이 그 용어를 듣고는 도대체 공유사 일정이 뭘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의료단체와 환자단체가 협업을 해가지고 저렇게 간단한 용어를 만들어냈답니다. 쌈이 함께라는 말이고 발그가 결정의 각이라는 표현 또는 함께 하기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용어를 만들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베슬리스트 자멘이라는 말이 함께 결정해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사 결정의 주요 발전 배경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라고, 물론 뭐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한 네 가지의 주요 발전 배경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냥 한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1982년도에 미국의 그 의학 및 생의학 행동과학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에서 발간한 옆에 표지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Making Healthcare Decision이라고 하는 저 보고서 내에 Shared Decision Making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좀 보시면은, 이거, 오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저 decision making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하나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탄생할 때부터, shared 뭐 decision 또는 shared 뭐 만들어진 어떤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의미로 애초에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사용된 맥락은 이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또는 설명에 의한 동의 부분인데요. 심지어는 이 인폼 컨센트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냐면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공유사 결정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어떤 윤리적 의무다. 즉 제대로 인포 컨센트,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하려면 공유사 결정을 통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공유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환자의 요구가 이해가 돼야 되고 환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본인이 선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중요한 발전 배경 중에 하나는 이처럼 어떤 시민의 권리가 의료에서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뭐 윤리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차원은 뭐 요걸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1990년대 초에 미국의 다트마스 보건정책 및 임상실천연구소의 존 웬버그라고 하는 어, 의사이면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1970년대부터 미국 내 지역 간 의료 비용의 차이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을 이분이 발견을 했는데 동일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지역별로 상당히 처음에 시작하는 치료의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런 그 지역 간의 의료 이용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 이분의 결론은 결국 임상 진료가 근거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임상 진료 지침 같은 게 제대로 개발이 돼가지고 공급이 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지역 간의 의료 이용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이제 내용 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엔 만약에 이런 근거가 확실하게 그 정립이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근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뭐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치료 선택지 중에 우월한 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이 일어나야 될까? 그래서 이번은 그걸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근거가 확실한 경우는 효과 기반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또는 양측이 동등한 어떤 치료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호 민감 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선호 민감의 그 선호의 주체는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즉 환자가 돼야 된다. 즉 선호 민감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공여사 결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제한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유사 결정이 또 대두가 되는 배경이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의료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려면 결국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근거의 우열성을 따지기 어려울 때는 공유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이제 다양한 공유사 결정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론적으로 이루어졌고 1997년도에 최초로 찰스 등의 연구자가 공유사 결정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제시한 뭐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 내지는 정의인데요.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즉 의료의학적인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환자와 의료인 그 두 양측 간의 정보의 쌍방향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공유사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분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세우다가 최근에 뭐 최근 아닙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엘리자베스 시올이라고 하는 그 연구자 그룹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공유사 결정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다가 Best Available Evidence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와 의사가 중요한 어떤 의학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함께 대화에 나가야 되지만 그 대화의 어떤 근거가 Best Available Evidence, 즉 최선의 어떤 의학적 근거여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아까 앞에서 그 웬버그 그 교수의 어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뭔가 선호가 민감한 상황에서는 결국 함께 대화를 나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근거가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연구팀이 제시한 정의인데요. 의료에서 공유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선호를 반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전문가 환자 그리고 환자의 주요 돌봄 제공자가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판단이 기반해서 타당한 선택지를 비교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의학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 의료인이 제공하는 임상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반영이 된 그런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의료인과 환자, 의사 환자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결정의 유형을 비교해서 한번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감기에 걸린 환자가 왔다고 할 경우에는 그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이제 뭐 적절한 감기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뭐 정보나 치료 대안을 추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또 의료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방식 내지는 소통의 방식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온정적 간섭주의적 방식이겠죠. 근데 이런 방식이 우리의 너무 주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환자의 소외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윤리적인 요구에서 등장한 게 바로 informed consent 모델이 되겠죠. 즉 informed medical decision making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의사가 또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를 다 들은 환자가 본인이 이제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두 가지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실제 현재 지금 의료 상황에서 다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건강검진을 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거니까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환자가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의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공유의사 결정은 이것과 비교해서 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즉 양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요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의료인 쪽에서는 정보나 치료 대안이 추천이 된다 그러면 환자 측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선호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쌍방향의 대화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유의사결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의사결정의 뭐 이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계속 주장해 왔던 어떤 인폼 컨센트 모델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환자 의료인 관계 유형이다. 그래서 환자나 의료인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관계 유형이다. 그래서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의학적 증거, 그 의학적 증거가 만약에 불충분하다 그러면 임상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환자는 본인의 선호와 가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게 바로 공의사결정이 추구하는 어떤 적절한 환자-의료인 관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내용만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을 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당히 좀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조금 더 이 이론을 실천에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 공유사결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그 공유사결정은 뭐냐? 중요한 의학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인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뭐 과정, 절차, 기술, 태도, 규범, 환경, 심지어는 제도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념은 주로 환자와 의료인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환자 의료인 관계가 제대로 의료 현장에서 설립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정 절차 기술부터 심지어는 제도까지가 모두 포괄되는 개념으로 공유사 결정을 즉 의료에서의 공유사 결정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도달을 한 의사결정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환자나 가족의 선호 가치가 반영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체로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리는 아, 의학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환자나 가족의 선호만을 반영한 것이 절대 아니고 그 자체로도 의학적으로 허용 가능하고 타당한 것이어야 된다. 즉 의료인 환자 모두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의 현대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월성을 발휘했습니다. 뭐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1950년대 페니실린이 발견이 된 이후에는 급성 감염병으로부터 이제 인류가 해방이 어느 정도는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료에서 상대를 해야 되는 질병의 종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질병들은 이제 만성 질환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의료인이 주도를 해서 어, 소위 말하는 의료의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에 이제 부딪혔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수월성을 잘 발휘하던 의료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환자나 일반 시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진짜 의료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소위 말하는 뭐 그게 뭐 방법이 되면 또는 그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어떤 뭐 기술이라면 기술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등장하게 된 게 이제 공유사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공유사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의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학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온정적 간섭주의라든지 또는 정보 제공형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유형의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리된 상태에서 공유사결정의 주요 적용 사항을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사실은 공유사결정을 어떨 때 적용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일부 전문가들 내지는 학자들은 공유사결정은 뭐 거의 대부분의 의료 상황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들의 그런 주장의 이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치료 선택지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 선택지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 거부의 결과물은 결과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사실 의학적 선택지는 한다는 전제가 만약에
뭐 빠진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공유사 결정이 항상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의 주장이 뭐 헛된 주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명적인 뭐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치료 선택지가 만약에 유망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그걸 선택하겠죠. 근데 공유사 결정이 이제 주요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은 아까 앞에서 웬버그의 주장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선호 민감적인 상황, 즉 두 개 이상의 의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타당한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환자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의학적으로 타당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의 선택 권한을 만약에 의료인이 갖는다 그러면 뭐 의료인이야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환자가 당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유사 일정의 주요 적용 사항은 현재로서는 표준적으로 선호 민감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호 민감적 상황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임상적 동등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여러 공유사 결정 관련된 문건에는 이 두 개의 용어가 상당히 좀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임상적 동등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늘 사실은 이게 그 생명윤리 전문가들이 아마 오셨을 거기 때문에 특히 연구윤리에서 사용이 되는 즉 임상시험의 전제 조건인 그런 클리니컬 이키포이즈 임상적 동등상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뭐 약물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우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임상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키 포이즈라는 건 두 개가 동등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게 더 우월한지를 알지 못한다. 즉 불확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선호 민감적 상황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뿐만 아니라 근거 차원에서 두 개의 선택지가 둘 다 타당하다. 이게 뭐 근거로서 확립이 된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둘이 명확하게 동등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호 민감적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선호 민감적 상황이 됐든 임상적 동등 상황이 됐든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의학적으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공유사 결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이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의학적인 불확실성을 사실 의료나 의료인이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선호 민감적 상황이 가능한 경우가 사실 뭐 너무나 다양한 경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술이나 시술, 뭐 검사, 선별검진, 약물 선택이나 복용, 임정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 이런 선호 민감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표준적으로는 공유의사 결정은 주로 선호 민감적 상황에서 활용이 되는 중요한 또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그럼 이걸 제대로 실천 또는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론적 접근은 별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접근의 어떤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어떤 모형이나 절차, 도구, 제도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밑에 어떤 개념이나 이론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이라든지 실천 방식이라든지 심지어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에 대한 어떤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사실 국제적으로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저희 이제 기반 연구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유사 결정 국제 학술 대회 학술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여는 이제 학술 대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단일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학회를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공유사 결정에 대해서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국제적으로 뭐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상당히 좀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의 생각도 이걸 제대로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이나 이론 수준이 아닌 어떤 모형이, 어떤 절차가, 어떤 도구가,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그리고 실제 그게 워크업을 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실행과학, 즉 임플리멘테이션 사이언스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사 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건들을 보시게 되면 공유사 결정 모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런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도대체 공유사 결정이라는 것을 의료 현장에 구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즉
어떤 이론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형이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뭐 사실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어떤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사 일정 모형에 대한 문건들을 이제 공유사 일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문헌을 조사하시다 보면 접하게 되실 텐데요. 모형에 대한 이해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형 자체는 그냥 개념이나 이론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개념이나 이론을 의료 현장에서 확립하기 위한 어떤 뭐 방법론이나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공유사 일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절차와 또 원칙을 구성 요소로 해서 개발이 된 어떤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요 다음 지금 이 슬라이드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공여사 결정 학회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본인들의 그 공여사 결정 모형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느냐를 이제 쭉 표현한 하나의 이제 도표인데요. 지금 중앙에 보시면은 쭉 그 연도가 나와 있고 이제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유사결정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던 장소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사실 공유사결정 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요. 작년에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고 내년에 미국 뉴헤이븐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 이 그림에서 이제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부분 윗부분입니다. 근데 윗부분에 보면 제일 위에 모델 드리프트라는 게 왼쪽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도대체 의료 현장의 공여사 결정을 결국 실현하고 구현을 하려면 모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개발이 돼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 모형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상당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결국 모형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결론에 이제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드리프트가 있다가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모델 자체에 대한 어떤 아주 극심한 퀘셔닝을 통해서 모델 크라이시스에 빠지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는 새로운 어떤 모형에 대한 구축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모형을 제대로 이해한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패러다임 체인지가 돼가지고, 제일 위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노멀 사이언스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토마스 쿤의 어떤 과학혁명의 이론을 빌어와가지고, 결국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난 이후에는 결국 정상과학의 이제 그 도입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본인들의 어떤 모형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해가 결국 중요한 어떤 그 국제학술 대회 내지는 학술 단체의 어떤 중요한 성과를 통해 가지고 성립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앞에서 공유설정 모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만큼 모형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현장에 적용한다는 게 이제 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모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이 모형은 모델 드리프트, 모델 크라이시스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중요한 어떤 모델들이 어떤 혁명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출현한 것 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린 엘린이라고 하는 영국계 미국 학자자 의사가 이제 개발을 한 수리통 모델인데요. 조금 작게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모델의 변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분이 아주 크게는 한 세 번 정도의 이제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서 이 모델을 완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 왼쪽에 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이겁니다. 모형을 아주 단순하게 구축을 해서 이걸 의료 현장에 적용을 해서 결국 구현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그동안 부족했던 의사 환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세 개 박스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박스가 이제 초이스톡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즉, 문제 상황이 있는데, 그 문제 상황에서, 그동안은 주도적으로 이제 의료인이 의사결정을 해왔다면, 환자도,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어떤 초이스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인바이트, 즉, 초대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옵션 톡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선택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가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균형 있게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결국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또 환자는 자신이 궁금한 점을 이제 물으면서 결국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시전 톡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의사결정에 이르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즉 이런 어떤 직선적인 대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에 이른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모형입니다. 실제 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복잡한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호가 결국 이 세 번의 대화를 거쳐서 즉 제대로 정보를 얻은 제대로 설명을 들은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된 informed 어떤 preference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분은 이제 숙고라고 제일 위에 지금 델리버레이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은 디시전 서포트라고 하는 즉 의료인의 어떤 그 설명만으로는 분명히 환자가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이분이 제시했던 아주 핵심적인 쓰리톡 모델이라고 하는 이론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론적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이론을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의료 현장에 적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체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적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이 어, 이제 첫 번째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확립한 건 뭐냐면 이런 직선적 과정을 이렇게 원형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이제 원형으로 변화시켰다는 건 결국 이 과정이 전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환자가 자신에게 내려야 될 어떤 결정이 있다는 것을 인수하고 이해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초이스톡에서 팀톡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이게 초이스나 옵션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 아마 팀톡의 의미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팀톡에서 옵션톡으로 그리고 디시전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앙을 보시면 숙고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양측에 어떤 적극적인 경청의 과정이 있어야 결국 제대로 된 공유사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모형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개정된 마지막 이제 21년도에 개정된 판인데 뭐 크게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숙고의 과정이라고 하는 전체 어떤 틀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약간 좀 모형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숙고의 과정이 전반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숙고를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도구들이 팀톡과 디시전톡, 옵션톡 각각의 또 그리고 그 사이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우리 기반 연구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기반 연구의 가장 중요한 또 연구 과업 중에 하나가 한국형 공유사 결정의 모형을 제시하는 건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모형이 뭐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모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론적인 모형 또 이론적인 모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립이 돼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 뭐 연구팀에서는 이 엘윈이 개발한 3톡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5톡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인수의 과정에 저희들은 좀 더 많은, 즉 환자의 참여를 좀 더 독려할 수 있고 환자의 자율성이 좀 더 증진되는 그런 사전적인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토노미 또는 인게이지먼트 톡이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그 단계를 포함을 시켰고요. 환자와 의사가 치료 선택지에 대해서 나오는 대화 이후에 결정에 이르기 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그 한국의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에는 뭐 가족의 중요성을 절대 이제 간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선호가 어떤 건지 또 가치관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접종을 맞춰가는 그런 대화가 소위 말하는 결정 대화 전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호의 어떤 뭐 할모나이제이션 내지는 어떤 뭐 컨버전스 융합해가는 그런 대화를 포함을 저희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화의 단계가 포함이 된 것은 결국 상당히 좀 의존적이면서도 의사결정에 참여를 두려워하는 그런 환자들을 좀 더 자율적이고 그리고 좀 더 인게이지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차원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초에
선호를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보에 그래서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분들, 특히 가족의 선호와 어, 소위 말하는 조화를 이룬 그런 선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이론적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분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결국 공유사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사결정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체계, 환경 조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유사결정의 모형은 뭐 제가 이때까지 확인한 바로는 전 세계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독일의 쉐어드 케어 프로그램과 덴마크 STM 하스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결국 무슨 말인 거 아니?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이론적 체계 또는 이론적인 모형이 결국 실행 전략과 맞닿아서 의료 현장에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사 결정의 모형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국 그게 어떤 나라가 되든지 간에 그 나라의 의료 현장에서 공유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방법론이 어떤 실행 전략을 통해서 구현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공유설정 모형은 결국 이론적 모형을 중심에 둔 어떤 실행 전략 뒷받침되어야만 이제 모형으로 부를 수 있다. 그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행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의료인이, 예를 들어 병원 단위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다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데 병원 전사적으로 모든 의사가 공유사 일정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모든 임상과에 근거 기반한 환자결정 지원 도구가 개발되고 제공이 돼야 되고 모든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간호 인력 뭐 플러스 전문가 인력들이 이런 임상 체계의 공유사 결정 과정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덴마크 공유사 결정 센터에서 개발한 STM 하스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각 디파트먼트의 즉 임상과의 리더들을 먼저 공유사 일정에 대해서 그 가치와 또 그게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 임상가뿐만 아니라 그 임상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트레이너들이죠, 티처들이죠. 그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근거에 기반을 둔 환자 결정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덴마크 팀은 별도로 자신들의 그 환자 결정 지원 도구가 그 페이션 디시전 에이드라는 그 표현 자체가 덴마크어로 번역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 썼을 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은 자신들의 환자 결정 지원 도구 이름을 디시전 헬퍼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트레이드마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임상과에서 뭐 병원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병원 전체의 공유사 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 임상과에서 이제 이게 실현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그 실현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포함된 그런 공유사 결정 실행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다 마련이 되어야 공유사 결정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결국 어떤 이론적 모형과 실행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공유사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이제 식스 스텝이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독일 국립 공유사 결정 영양센터 쉐어투케어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절차인데 이걸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공유사 결정의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거죠. 일단 처음에 환자가 뭔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진료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의료인이 상담의 목표를 환자와 함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환자의 참여 필요성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참여 필요성이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선호 민감 상황일 테니까 각 선택지가 다수로 존재할 거고 그렇다면 그 각 선택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환자의 선호 그리고 필요를 탐색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이루고 결정에 다다른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수직과 수평의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즉 상당히 목표를 정해서 결정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 수직의 과정인데 수평이 각 선택지의 장단점과 환자의 선호도 필요 탐색이 이제 수평이지 않습니까? 이 수평으로 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반복적으로
과정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장단점을 설명했을 때 제대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환자의 선호도 필요 탐색도 마찬가지로 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오늘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하고 좀 결정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목표 정의라면 환자의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몇 가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환자에게 가장 잘 맞을지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환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설명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각 선택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 필요 탐색은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이 각각의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본인의 선호나 어떤 중요한 가치관을 생각해 보셨을 때 각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죠?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만약에 결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에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정이 다음 이제 외래나 또는 면담 시간으로 이제 유보가 돼서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일어난 결정을 이제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사 결정의 뭐 효과는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 본인이 참여한 의학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연구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에 대해서 나온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험이나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심지어는 치료 수능도가 좋아져서 임상 결과가 개선됐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었고 또 의료인의 만족도가 좋아졌고 심지어는 건강의 형평성이라든지 의료비 지출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여사 결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사실 그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아마 실행 전략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기반 연구에서도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뭐 의료인 요인, 환자 요인, 환경 요인, 뭐 관계 요인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인이 공유사 결정에 인식이 부족하거나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본인이 어떤 의학적 결정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뭐 경향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 요인은 뭐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결국 환자가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호가 다르다든지 또는 헬스 리터러시 차원에서도 뭐 당연히 다양한 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 그러면 그동안 의사결정을 상당히 의료인이나 가족한테 맡겨놓은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3번 진료로 대표되는 그런 환경 요인이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하겠죠. 시간이 짧다, 시간적 제약이 있다, 그리고 너무 바쁘고 진료 환경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질병이나 상태 자체가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결정하기가 또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거나 또는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아마도 각 나라별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거냐에 따라서 우선적인 어떤 실행 전략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공유사 결정, 또 의료에서의 공유사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국제적인 어떤 그 연구자 또는 전문가 차원에서는 모델의 정립이라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2000년대에 이전에는 모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론적으로 또 정립이 어려웠고 그래서 최근에 모형이라고 하면 결국 이론적인 부분과 그것을 그러니까 실현해낼 수 있는, 실천해낼 수 있는 어떤 실행 전략, 그리고 그런 실행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어떤 장애 요인이 뭐냐를 이제 함께 파악을 한 어떤 전체의 그림, 그걸 이제 모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어떤 나라나 뭐 한국은 3분 진료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방문을 한 뭐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30분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뭐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뭐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극복하는 게 우리는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만 독일이나 덴마크처럼 뭐 적절한 진료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들에서조차도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두된 게 바로 환자결정 지원도구입니다. 즉, 환자가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목적의 도구이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교육 자료나 진료 지침과는 다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각 과별로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 보시라고 팜플렛 같은 게 꽂혀 있는데 뭐 열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에 대해서 뭐 중요한 정보가 나와요. 당뇨병 뭐다, 어떤 치료책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또 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과도 또 다릅니다. 그 지침은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선택지가 최선의 선택지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선택지가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 환자가 본다고 해서 도움을 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자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인이 주로 사용을 하는 아주 전문적인 진료 지침과는 다르지만 환자가 자기가 지금 앞두고 있는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사실은 공유사 결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대두가 되고 공유사 결정을 제대로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사실 환자결정 지원도가 놓여 있습니다. 즉, 공유사 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환자결정 지원도가 함께 잘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환자결정 지원도구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핵심 요소가 이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 결정이 요구가 되는 선호 민감 상황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 결정 지원 도구를 보고, 지금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가능한 선택지가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다수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수로 존재하는 선택지가 사실은 그 우월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게 더 우월한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명시가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가능한 선택지와 각 선택지의 장단점이 아주 균형 잡히게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의 가치 명료와 즉 본인의 어떤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여야 환자 결정 지원도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은 자료들을 뭐 환자결정 지원도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 환자결정 지원도구를 좀 표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 협의체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Patient Decision Aid Standard Collaboration이 만들어지는데 벌써 이름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단체는 바로 이런 환자결정 지원도구의 소위 말하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표준을 개발하고자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국제협의체에서 이제 다수의 표준을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예체 5판이 발표가 됐습니다. 즉, 저희가 보통 줄여서 인터내셔널 페이션트 디시전 에이드 스탠다드 버전 5를 보통 줄여서 입다스 버전 5 또는 뭐 5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기반 연구팀에서 저 지금 4판을 비롯해서 5판을 지금 번역 중에 있고요. 만약에 번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 그 기반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는 공유사 결정 연구지원센터의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환자 결정 지원 도구라는 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겠죠. 뭐 최초에는 뭐 문서나 템플릿이나 뭐 카드 자료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다가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디지털 자료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예인데요. 이건 딴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다스라고 하는 그 표준을 만든 국제협의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들의 중요한 어떤 업적을 이렇게 시기별로 정리를 쭉 해놓은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최근 하여간 24년까지 정리가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중요한 표준 5판이 출간이 되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그 STM 하스프 덴마크 팀이 개발한 환자 결정 지원 도구의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들은 자신의 그 환자 결정 지원 도구를 디시전 헬퍼라는 이름으로 트레이드마크를 붙여서 개발을 했다고요. 이 트레이드마크, 디시전 헬퍼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서로 만들어진 마치 카드 자료 같은 거고요. 커다란 그 A4지를 3등분해서 접어가지고 중간에다가 이제 자료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굉장히 핸디하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1번과 2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디시전 헬퍼 내지는 환자결정 지원 도구의 목적은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결국 최선의 의사결정에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두 번째는 어,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정보의 양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이 있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선택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유방암에 대한 아마 환자 결정 지원 도구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방사선 치료를 소개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의 소위 말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아주 그림으로 잘 표현해서 이제 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당연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방사치료 말고도 뭐 수술이라든지 뭐 다른 항암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카드 자료도 함께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요 지금 인포그래픽은 예를 들어서 어 방사선 치료 또를 받고 난 다음에 5년 이후에 그 재발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1.3명 정도는 5년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재발을 했다면,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중에 4명 정도가 이제 재발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아주 눈으로 아주 편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요 1, 2번 밑에 있는 요 4번은 뭐냐면, 결국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전에 결정했던 분들의 환자의 어떤 경험담을 이렇게 에피소드로 따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삶의 중요한 지표 내지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나 또는 가족과의 뭐 어떤 관계나 이런 거 따졌을 때 도대체 어떤 치료책을 선택해야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될까? 또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즉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분들의 어떤 에피소드를 짤막짤막하게 정리해 놓은 어떤 스토리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 나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고 이분이 이런 걸 중시했다 그러면 나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환자결정 지원 도구에 대한 효과는 코크란 리뷰를 통해 가지고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환자결정 지원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공유사 결정을 시도했을 때 통상적인 어떤 설명이나 결정의 방식보다는 선택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환자의 가치에 더 부합된 선택을 하면서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술의 빈도가 감소를 하고 보다 정확한 위험 인식이 되고 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이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환자결정 지원 도구가 공유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함께 개발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공유사결정에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유사결정이 우리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게 교육을 하고 나면 그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평가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유사결정이 우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또 기능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뭐를 평가해야 되느냐? 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문가들 또 연구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인 차원의 선후 관계가 있는데요. 일단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선행인자 또는 선행 요인들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공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각각에 따라서 이런 평가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자 같은 경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호가 분명히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아까 앞에서 저희들 그 조사 결과 2015년 결과 보여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19세 이상 되는 성인의 거의 뭐 90% 이상이
자신의 중요한 의학적 의사결정에 자기가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실제 환자가 어떠냐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하는 어떤 지표가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유사 결정의 전체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 잘 참여를 했는지, 의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의사가 뭐 예를 들어 의료인이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인비테이션, 초대를 명확하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아웃컴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의 이제 질이 어땠는지,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기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지, 혹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치료 선택지를 결정한 거라면 치료 수능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치료 수능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 임상적인 결과가 좋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그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도구가 개발이 돼 있는데요.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질을 평가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평가 도구가 이 STM-Q9이라고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건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밸리데이션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지금 기반 연구팀에서 이것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공동의사결정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요 지금 환자용 설문지가. 이 STM-Q9이라고 있는 설문지는 환자용과 의사용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환자한테 묻는 건데 담당 의사는 나에게 해야 할 결정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었다. 담당 의사는 내가 의사결정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다. 담당 의사는 내 상태를 치료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담당 의사는 각 치료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담당 의사는 내가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담당 의사는 내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다. 담당 의사와 나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비교 평가해 보았다. 담당 의사와 나는 함께 치료 방법을 선택하였다. 담당 의사 나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지에 대해 합의하였다.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쉐어드 케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하는 6단계, 6스텝의 어떤 절차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당신의 그 의사결정에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각 장단점이 이렇다. 그리고 당신이 이 치료 선택지에 대해서 갖는 어떤 선호나 중요시하는 바가 뭐냐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지 그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설문지를 통해서 다 구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공유사 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고 이 9개 질문지가 많으니까 뭐 그걸 3개로 줄인 설문이나 또는 평가도구 또는 그거보다 더 느려서 뭐 12개를 만들어 놓은 또는 심지어 의사 환자를 함께 물어서 뭐 평균값을 낸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사 결정의 과정이나 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개발이 돼 있고 또 저희 기반 연구팀에서는 그걸 타당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